투나잇 이슈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가 당대표 후보 4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 연일 당심 호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지만 상임위마다 여야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김현주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저희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가 이제 4명으로 확정이 됐고, 사실 4명이 확정되기 전부터 지금 자막에 나가는 이 어대한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인지 지금 한동훈 후보 그리고 나머지 후보 약간 그 견제하는 움직임도 조금은 보이는데, 특히 말하는 것들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뭐 비윤이라든지 배신의 인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 불과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그 열기가 이제 고조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한동훈 대 그 나머지 내지는 한동훈 대 반한동훈 이제 이런 구도가 뚜렷하죠. 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큰 폭으로 현재는 한동훈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이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후보와 함께 당권을 놓고 경쟁을 했을 당시에도 여론조사에서는 큰 차이가 났습니다만 실제 결과를 열어보니까 당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앞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볼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의 당심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는 조금 더 비판 수위가 지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실과의 거리감에 있어서는 본인이 당정 일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와는 그 거리감에 있어서 본인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서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상현 후보의 경우에는 배신이란 단어까지도 이제 꺼냈어요. 그리고 전륜이라는 그 대통령실발 그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그런 말들을 인용을 하면서 세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뭐 배신까지를 어떻게 뭐 받아들일 수는 있을까, 그런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이러한 구도 상황에 대해서 본인을 향한 인신공격 발언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서 안타깝다, 이런 발언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금 지지도가 제일 높다 보니까 그 공격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공격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인신공격도 좋습니다만 좀 정책적인 차별화라든가 또는 최상병 특검에 대한 여론 의견들, 그런 것들 내면서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찐윤이냐 진윤이냐 또는 뭐 비윤이냐 이런 것 갖고 차별화를 하려고 자꾸 하니까 아직도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비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물음표가 붙는다, 좀 어정쩡하게 비난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배신의 정치, 마치 유승민 의원이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세게 한 것 같고요.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실과 관계부터 정리하고 알아. 이건 결국에는 자기는 대통령실과 친한 후보고 또 밀어주는 후보다, 이런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좀 집권 여당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자꾸 찐윤, 진윤, 뭐 진박감별사 옛날 생각이 날 정도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나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초반부터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원희룡 연대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 일고의 가치도 없다, 원희룡 후보는 어떤 길이든 열려 있다, 이렇게 반응을 내놨습니다. 연대론에 대해서 이 두 후보의 입장차가 뚜렷한데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었는데 막판에 가서 이제 갑작스레 출마 선언을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결선 투표로 가기 위한 합종 연횡을 조금 마음속으로는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나경원 후보의 경우는 본인이 이제 진즉부터 출마를 하겠다 결심을 한 상태에서 본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은 정치적인 목표가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권에 도전을 했는데 네. 이와 같은 연대설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나온다는 것은 본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게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머지 분들이 이제 연대를 해서 몸집을 키워서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은 한동훈 후보와 한번 겨뤄볼 수 있다라는 이런 계산이 깔린 그런 입장인데 그 후보들마다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한편 이 연대론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정치공학이 당심과 민심을 이긴다면 우리 모두 불행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연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뭐 불행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연대가 필요하죠. 원희룡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연대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기기 어렵잖아요. 근데 포섭의 대상이 나경원 의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자존심이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당대표 나와서 인기도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그리고 대통령은 기후대사하고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에서 해촉시켜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다시 용산에 굴복하면서 원희룡 전 의원을 민다라고 했을 때 뭐 나경원 의원이 뭐 길게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인의 정치적 입지는 아주 뭐 굉장히 줄어들 것 같고요. 영남권이 한 40% 권리당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이번에 영남권에서 어떻게 전략적인 선택을 할지 한동훈을 택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미래에 좋을지 아니면 역시 찐준을 택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이슈 태그가 어대한 견제 본격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견제를 위해서 언젠가는 뭐랄까 어느 정도의 연대,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간의 연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나경원 의원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번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원희룡 의원과 단일화를 통해서 원희룡을 미는 것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지지율이 가장 낮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직 3년이나 남은 대통령과의 각을 지는 것보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각을 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윤상현 의원은 좀 자유롭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출마에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당시에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밀어줄 수 있는 힘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본인이 말한 대로 나는 친윤도, 비윤도, 반윤도 아니다. 그 전략적인 노선을 끝까지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결선 투표 관련한 얘기도 좀 해주셨잖아요.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가 이제 전당대회 가까워질수록 좀 셈법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연대의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수많은 변수들이 등장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요. 또 그 사이에 여론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걸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연대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반드시 나원 연대만이 될 것이냐 거기에는 조금 물음표를 가집니다. 본인들이 각자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추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 그 구도가 확정이 되게 되면 예. 이후에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 나의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냐를 따져서 또 다른 연대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후보가 야당에서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검에 이익이 없고 지금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체계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거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아니 명품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 없는 거 아니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는 이미 공범들이 1심 판결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고 곧 있으면 끝난다고 한다면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더 특별한 게 없는 거 아니야?
결론을 내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냐 이런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공정해야 된다 이 소리는 검찰이 그런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해서 예. 그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해야지 야당에게도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윤석열 정부라고 반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도 선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고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연일 이제 질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민주당 의견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두고 보시라. 곧 김건희 특검법도 찬성할 거다. 이렇게 입장 냈습니다. 뭐 소위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워지는 예.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소위 좀 목적이 있는 거죠. 좀 여권의 분열, 좀 심하게 말하면 갈라치기 전술을 좀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미리 그렇죠. 그 제3자가 지정하는 방식의 특검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추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해서는 원론적으로 이것이 과연 특검할 사안이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예. 과연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 있어봐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야기할 것이다. 이게 저는 현실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여당의 전당대회 상황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태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22대 국회가 28일 만에 원구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부의장 그리고 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놨던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뽑았는데요. 국회 일정이 정상화됐음에도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형식적으로는 정상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 뭐 상임위원장들 이제 다 결정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일 안 좋은 게 사실 국회에서 맨날 싸우는 모습, 목소리 높이고 고성하고 이런 것 좀 하지 말라는 게 국민들의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뭐 여야가 뭐 동시에 이제 등원을 했다라는 데서만 의미를 찾는 것이지 뭐 법사위 같은 데서 그 내용 보세요. 정청래 위원장이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공부는 내가 조금 더 잘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유상범 의원과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초등학생들도 그렇게는 안 싸운다는 이야기를 집에서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그 어떻게 보면은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그 국회 상임위에서의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국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뭐 때로는 국민으로서 이 정치인들 바라볼 때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현실을 좀 벗어나서 정치인들이 정말 제 몫을 충실히 해내고 민생을 위해서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것은 아마 모든 분들의 공통의 희망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국민들은 이렇게 여야가 싸우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은 상임위 운영을 두고 여야가 각각 독불장군식 운영이다, 의사진행 방해다 이렇게 서로 계속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비난을 하니까 결국에는 법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170석이 넘고요. 야권이 192석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이제 108석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를 보필하고 싶으면 108석을 받아들이고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108석밖에 안 되는데 본인들 뜻대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면서 뭘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한다면 또 지지자들, 자신을 지지해줬던 보수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걸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야당과 협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서 야당을 수사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강대강으로 가고 맨날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또 있는 사람이 좀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를 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은 야당과 더 협치해서 서로 간에 얻을 건 얻고 받을 건 받는 그런 것들로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있는 사람이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 안에서는 민주당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부를 수 있잖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문제는 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국회는 예산 편성권이 없어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만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과거에 그랬잖아요. 예산 편성권 나에게 있어. 거부권 나에게 있어. 너 주눅 들지 말고 열심히 정치해라고 했잖아요. 그 말 자체가 결국엔 야당과 협치 없이 그냥 싸우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 양보하고 야당을 수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협치의 대상으로 본다면 그때는 야당도 베풀고 양보하고 서로 대화해야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게 양보하고 베풀어라 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과도한 요구 같아요. 예, 민주당이 오늘 정책의원총회 열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으로 채택을 했어요. 이유는 직권 남용이라는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직권 남용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작년 11월이었던가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 그때와 아주 판박이 모양새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정치에서 이 탄핵이라는 것이 이 정도로 가벼운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던가라는 점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법률에 아주 심중한 그 위반 행위가 있을 때 추진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직권을 그러니까 활용하지 못하도록 직무를 정지시키는 수단으로 탄핵을 활용하고 나서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이 난 이후에 민주당이 어떤 뭐 사과나 이런 태도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또다시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그 강행 처리한 방송 3법이 있습니다. 이것과 세트로 묶어서 방송 길들이기를 하겠다. 야권 마음대로 방송을 주무르겠다라는 이런 시도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습관성 탄핵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저는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승훈 변호사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변호사잖아요. 예. 당연히 방통위원이 5명이면 최소한 3명이 나와서 의사 정족수가 돼서 회의를 하고 의결을 할 것 같은데 2명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왜 이렇게 됐지라고 보니까 2명만 이상이면 의사 정족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2명 추천하고 여당이 1명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럼 5명이 다 채워지더라도 여당이 3명의 표결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야당 측 몫의 2명을 받아들여서 서로 간에 찬반 토론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 뜻대로 또는 여당 뜻대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년 동안 야당 추천 몫을 인정을 안 해줬지? 저는 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 좀 독특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YTN 민영화라든가 또는 MBC 박문진 이사진을 교체하는 문제잖아요. 이건 언론의 공정성이라든가 독립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뜻대로 가더라도 최소한 위원을 임명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고 그 사람이 표결에 참여는 하게 해줘야죠. 저는 왜 2명으로 1년 가까이 방통위원을 이끌면서 이렇게 위법적인 상태를 지속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그냥 탄핵 소추 될 것 같으니까 바로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 임명하고 이번에도 그럼 또 그만둘 건가요? 저는 그래서 빨리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이상한 비정상적인 어떤 이 지금 방통위원회를 정상화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달 2일부터는 첫 대정부 질문이 열립니다. 민주당은 첫날부터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집중 부각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대정부 질문 사흘간의 흐름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는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국회 내에서 여야가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되는 것처럼 삼권 분립의 체제 하에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국회가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행정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견제하고 균형하는 그런 차원의 일들이 진행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보면 21대 때도 그랬잖아요. 지금 법사위원장 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뭐 아주까리 기름을 먹느냐는 식의 대정부 질문을 많이 이어왔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는 더군다나 파상 공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뭐 특검법과 연관된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해병대원 특검법과 연관된 여러 가지 내용들로 파상 공세를 하지 않을까. 이건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본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고 정쟁만이 남아서 국민 여러분들을 대단히 피로감만 쌓이게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대정부 질문에서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파상공세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대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야당이 뭔가를 제시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수정안을 제시해서 교섭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대안을 제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거부권만 행사하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지하는 것인데 이게 결국에는 용산 눈치만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 스스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건 좀 심각한 권한인 것이고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후보로 나서면서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당정 관계고 계속해서 최상병 특검에 의해서 끌려가기 싫기 때문에 자신들이 대안을 내겠다. 그리고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하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대법원장 특검을 받아들일 것인가, 추천 특검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치란 주고받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대정부 질문에 대한 파상 공세에 국민의힘이 잘 대응하시고 여러 가지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해서 수정안으로 의결될 수 있는 좀 정치가 정상화, 복원되는 그런 시기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께 대략 한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앞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했으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한 상황이고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좀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전당대회 관련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 단어가 뭐 추대를 할 것이냐, 예. 찬반 투표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21세기 대한민국의 제1당에서 이와 같은 단어들이 이렇게 횡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뭐 원샷으로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계속 뭐 70%, 80%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거 안 좋다는 거를 아마 스스로도 자인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민주당에 민주 없다는 이야기가 과거로부터 왔었습니다만 당내 선거에 있어서도 민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내일 회의 열잖아요. 어떤 부분 결정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쟁자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대로 가야 될지 아니면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찬반 투표로 결정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극 체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된 건 확실해요. 이제까지 뭐 총선 과정에서 그리고 야당 탄핵 과정에서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국민의힘과 다른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실력으로 승부할 때다. 총선이라든가 이런 선거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든 시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2기 체제 좀 잘 국민들 보기에 공정하게 잘 꾸려져서 새로운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현주 시사평론가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